네,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결정됐습니다. 자, 양측은 어제까지만 해도 의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속히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오전에 3차 실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결과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저와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을 위한 세 번째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배석 인원은 각 3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석 인사는 양측에서 각각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인 제가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그런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한 의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담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욱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자 먼저 양만희 논설위원.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건데 오늘 3차 실무 협상 결과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날짜와 시간이 나왔다는 네. 거, 그리고 밥 먹는 자리는 아니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회담이 됐다는 거, 이 정도고요. 양측에서 3명씩의 배석자가 있습니다. 네.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의장, 대변인 이렇게 있고요. 이 독대를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하다가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네. 민주당에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게 되면은 양측에서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브리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양측이 각자 주고받은 말을 브리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동 합의문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는 없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의제를 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합의는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의제가 뭐가 되냐, 이게 들어가야 된다, 빠져야 된다, 뭐 이런 갑론을박이 강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이런 성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 변화의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표로 선출된 날 수락연설에서부터 영수회담을 제안을 네. 했고요. 이후로도 총 8차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의제 조절이나 의제 협상이 안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처지고요. 또 그것이 또 일종의 이제 결단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총선 참패 이후에도 사실 국정운영 방향이라든가 기조 이런 것은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의제를 놓고 이렇게 할 의향 자체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줄곧 요청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제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접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의제 문제를 접고 만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당 대표의 하나의 적극적이고 네. 능동적인 이런 영수회담 추진이 되고 그런 만남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이제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 실리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결단을 하는 것이 좋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수희 장관님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회담이 만들어진 셈인데 주도권도 좀 이재명 대표가 약간 더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사실은 대통령은 처음부터 뭐 자유롭게 어떤 얘기든지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동안 이게 이렇게 미뤄진 배경에는 네. 민주당 쪽에서 뭐 의제를 정하자 그 정한 의제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답까지 좀 미리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자 해지 차원이었다. 그런 복잡한 주문을 냈었던 민주당에서 그걸 다 이제 안 하고 그냥 가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해진 매듭을 만들었던 민주당에서 그 매듭을 푸는 결자 해지 차원인 거지. 이래서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한테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어제까지만 해도 이 영수회담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자 방향을 바꾼 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이 얘기였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준비 회동이었습니다.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형 수석님,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록 뭐 의제를 정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지금 조금 이렇게 보면 과거 영수회담이나 네. 이런 관례에 비춰봤을 때 좀 거꾸로 된 풍경이거든요. 보통 대통령이 이제 협조를 구하고 또 혹은 설명하고 또 외국 순방 갔다 오시면 또 관련된 그렇죠. 또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야당 대표가 만나자 그렇게 계속 해오고 총선 참패 후에 만나자고 대통령이 연락은 했지만 사실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된 어떤 이제 성과들을 좀 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의제 조절로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네.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과거의 영수회담하고 조금 이렇게 풍경이 조금 다른 풍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수희 장관님,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 또 한마디를 좀 들어보면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조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의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어떤 성과를
낼 거를 염두에 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의제를 정한다고 해서 꼭 그 의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어떤 특정 의제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의제에 연관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의제를 안 정하고 다양한 얘기 다 듣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거북할 수도 있어요. 부담될 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첫 만남인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죠?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조치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완전히 완벽한 결론을 내는 거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게 아니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모든 안 풀리는 문제들이 그 두 분 만남에서 풀려지는 이런 상황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분이 만나서 그냥 협치의 물꼬를 튼 상태에서 뭐 중요한 그 얘기들은 서로 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갖고 돌아가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거기서 구체적인 이제 협의 과정이나 결론을 내리는 구체적인 과정은 이제 국회로 들고 가서 해야 되는 거지.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딱 만나서 저기서 완전한 결론을 낸다 서로 합의해서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만약에 그걸 기대한다면 저는 이 회담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양만의 노세련. 일단 의제에 상관없이 만나겠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의제든 다 다룰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최상병 특검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의제는 뭐 반드시 다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를 정해놓고 만나지 말자라고는 결론적으로는 의제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담을 가진 것은 아무래도 그런 의제를 논의한 결과 둘은 어떤 합의를 이뤘느냐라는 네.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요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합의된 성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했고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정치적 효과를 좀 기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거슬러 올라보면 영수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권의 대표가 되고 제1야당 대표가 야권의 대표가 된 이런 걸 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있고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네. 3자 대화는 해도 1대1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총선 패배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바뀐 이런 상황에서 이 영수회담을 좀 성사시키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이 실무회담 과정에서 보면은 어차피 대통령이 뭔가를 합의해 줄 것 같지는 않으니 네. 이 정도 선에서 성사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최재형 교수님. 예.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은 정말 소위 말해서 협치 차원의 네.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참패 후 국무회의 메시지부터 해서 국정기조 방향 또 정책 다 옳았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도 소통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협치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의 기준이 총선 후에도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제라는 것은 그것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영수회담도 그랬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영수회담은 사전에 의제 조율도 하고 또 사전에 사실상 합의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요게 성공한 영수회담의 하나의 그 사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 정세균 대표 때 영수회담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실업계 네. 교육 의무화하자 뭐 이런 거는 이제 재원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사전에 살펴서 두 분이 만났을 때는 미리 검토한 것 같고 네. 오케이 하고 그 자리에서도 또 별도의 얘기를 해서
또 즉석에서 또 이 합의를 본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영수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네. 점수를 조금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전화 걸고 국민들은 협치하고 뭔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이런 이제 민심인데 의제 정하지 않고 아무거나 다 얘기하자.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회담이 되는 거죠. 짧게 한 네. 말씀. 협치와 소통은 저는 별개의 거가 아니라고 봐요. 협치의 시작은 소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워낙에 소통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 소통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협치의 틀과 기조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데 너무 그냥 미리부터 주관적으로 보시는 성과 없었던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 네, 말씀 어차피 뭐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나오기 전에 심평 변호사죠.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영수회담에 자신이 가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수 회담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했거든요. 전에 이재명 대표의 척건 중에 척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예. 영수 회담에 관한 뜻을 좀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이때 하는 말씀이 이 대표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예. 이 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이 뜻을 전달했죠. 예.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검토하면서 이것이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예. 제가 제안을 받을 때 그쪽에서 민당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 처음에 만나서는 이제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회담을 나가면서 더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의 태도를 보면은 네. 1차 회담에 온갖 의제를 다 포함시키자 그러죠. 예. 심지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 표명까지 의제로 하자.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항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미끼를 던져서 네.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진수희 장관님. 일단 이 이야기 듣고 처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정부의 공식 직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주선했다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집권 초기에 알려지기로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 쪽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또 안 하는 네. 것 같은 분위기여서 과연 이 여야 이 중요한 영수회담에 신 변호사님이 이 메신저 역할을 하셨을까?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서 제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믿기가 어려운데 또 이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랬었나 싶기도 한데 과연 민주당에서 심평 변호사를 대통령과의 사이에 메신저로 또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신 변호사한테 저런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조금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메신저 역할을 심평 변호사 주장대로 아직까지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최재성 수석님 일단 스스로 나와서 내가 이런 거 했어요 하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하고 직접 네.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영수회담에 관한 뜻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측근 중에 측근 대통령실 여기에 소위 말해서 관련된 거론된 분들의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네. 특히 대통령은
심평 변호사가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제 신빙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실이라고 그냥 애들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권자는 따로 있는데 그 다른 사람, 그 주변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결론은 그런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눈길을 끌었던 만남이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 건데요. 앞서 조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성사된 건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은 거의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죠. 공식적인 답변은 못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아니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게 맞는지. 제가 연락했어요. 먼저 뭐라고 어떤 이유로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특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재성 수석님. 일단 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 시점 자체가 상당히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저녁에 만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대통령 영수회담 그냥 하자, 의제 제한 없이 이런 제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이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영수회담 사전 이제 의제 조율 과정이 실패로 돌아갔고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영수회담이 이제 성사된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정치라고 보고요. 조국 대표와의 회동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으나 역시 이재명 대표가 또 발빠르고 또 그런 과감한 행보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정치가 오랜만에 네. 아주 좋고 내용 있고 괜찮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두 장면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조국 대표가 소위 연석회의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연석회의 대상이나 성격 좀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바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의 그런 제안 자체를 또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비토를 했는데 네. 조국 대표는 또 존중을 하고 또 만나고 이런 형식이 하여튼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잘하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은 끊어졌어도 2조 경협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연락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연락했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상당히 주도적으로 연락한 건데 이것은 대통령과의 면담하기 전에 조국 대표를 만남으로써 뭔가 대통령실에 전하는 메시지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우리 최수성님이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좋은 정치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총선을 치렀으니까 네네. 그 안에 의미 좋은 있게 정치하기가 어려워요. 의미 있게 들었고요. 사실은
애초에는 거절을 했잖아요. 물론 대변인 네. 명의로 이제 거절 메시지가 간 건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뭐 원내 일당이나 되는 당에서 조국 대표가 만나자는 거 뭐 거절까지 해 이렇게 약간 옹졸하게 비춰질 수도 있었던 거를 좀 이렇게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네. 지역구 득표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의 도움 또 받은 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만나자는 것도 거절을 하나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 들은 얘기 중에 민주당하고 공감되는 부분이라면 또 대통령께 가서 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쳤을 거에 대한 거가 좀 우려돼서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네. 제안을 하고 만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만의 노세련. 일단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뭔가 뭐 실질적인 협의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대통령실을 하나 더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대여 투쟁에 있어서 두 당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처음 그 범야권 연대회의를 제안했을 때 네. 공개적으로 제안했거든요. 저걸 왜 공개적으로 제안할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네. 남이 얘기해서 끌려가는 모양새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큰 거대 야당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이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또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총선 전과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두 당 간의 관계가 좀 냉랭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동을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제안했다. 네. 그러니까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 대여 투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게 싸우겠다고 얘기하지만 네. 혼자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본대격인 민주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네. 일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양당 간의 관계가 선봉대와 본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뤄질 텐데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 같고 합의 내용 중에 뭐 구체적인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 두 당이 공동으로 무슨 법안을 처리할 때 그 내용과 순서, 또 네. 뭘 먼저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할 때 그 협의 채널을 당 정무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대표의 정무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내용과 처리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표가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수준이 뭐 높다 보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당 간의 관계는 두 대표 간의 협의 채널 수준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대목 네, 같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제1호 법안이 바로 한동훈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해서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할 수 있을까요? 뭐 협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네. 한동훈 특검법을 해서 굳이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에. 그래서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계산기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일인데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 의심되는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언 유착이라든가 뭐 이런 고발 사주 문제 등등등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은 있는데 특검의 형태까지 그렇게 가는 거는 정치적인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인데 뭐 저는 뭐 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최수석님 기본 동의하십니까?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조국 혁신당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거에 더 뭐라 그럴까요?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한동훈 특검법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조국 대표가 기왕에 정치에 나선 이상 저런 뭐라 그럴까요? 정치 공세성 있는
법안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보복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좀 뒤로 물리시고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정말 그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네. 국민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민생을 돌보는 이런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법안이나 정책 과제를 준비하시는 거에 더 그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네. 또 하나 좀 보면은요.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조국 대표가 제안한 연석회의 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비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대표 직할 라인으로 하여튼 입법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한 라인을 하자. 여기까지 매우 이제 이 수위가 높은 그런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2조 경협이라는 것은 당은 협력하고 네. 그다음에 개인은 경쟁하는 경쟁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구조죠. 장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그냥 저걸 뭉개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네. 만나고 이 관계 수위까지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개인 경쟁을 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신호가 네. 조금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앞으로가 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회동을 통해서 현재 조국혁신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인데요. 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네, 대표님. 근데 원내 교섭단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어떤 내용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교섭단체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비교섭단체로 남아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약 25%의 득표를 했습니다. 예. 즉 네 분 중에 한 분은 조국혁신당에게 투표한 것이고 예. 그 사람 숫자로 보면 투표인 수로 보면은 687만 5천 명이 조국혁신에 투표했습니다. 네. 그러한 청선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죠. 자, 최혜영 수석님, 일단 황운하 원내대표에게는 이게 교섭단체 당연히 되고 싶은데 이 민주당이 먼저 했던 얘기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좀 알아서 해달라.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소선거구제의 폐해. 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중대선거구다 뭐 이런 게 이제 대안으로 거론되고 하는 게 유권자들의 하나의 선택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all or nothing 요 구도의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비례대표제까지 양당이 독식하게 되는 과거제도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준연동형 제도가 간 거고 그렇죠. 민주당 주도로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래저래 해서 아주 기형적으로 그렇죠. 위성정당도 생기고 그런 건데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20석이 과연 교섭단체 요건으로 정당한가? 타당한가? 네. 이 문제는 민주당도 너무 장벽이 높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고요. 이게 뭐 중대선거구제도 아니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또 비례대표가 준연동형으로 된 것도 역시 유권자들의 이런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턱을 낮추는 거는 논리적으로나 정치 상황적으로나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거나 그거는 낮추는 것이 오히려 딱 떨어지는 논리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국혁신당도 교섭단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얘기를 나눈다면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열석이 적절하다 네. 이런 이제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꼭 열석 아니더라도 문턱을 낮추는 거는 전공법으로 또 타당한 또 논리와 그런 이제 정황 근거를 가지고 하면은 너는 현실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진정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섭단체 여권을 20석에서 만약에 10석으로 낮춰버리면 조국혁신당이 곧바로 교섭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활동하기에 교섭단체인 것과 교섭단체가 아닌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단 네, 말입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한테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면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그럼 이재명 대표 계산법을 제가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시킨다는 거는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도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은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조국 혁신당의 지금 현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섭단체를 만드는 뭐 몸집을 불린다든지 요건을 완화해서 교섭단체의 지위까지 올라가겠다는 이런 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 조국 혁신당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국회 내 지금 거의 제3당의 지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3당의 지위에 맞는 내실과 내공을 쌓는 일이 더 먼저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국회 교섭단체가 되고 나면 상임위원장도 맡게 되고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도 한 명씩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당선되어 있으신 분들 보면 국회 경험 전혀 없고요. 뭐 국회 경험이라는 게 꼭 있는 분만이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에 관해서 이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 다수이신 것 같아서 우선 전반기만이라도 그런 내공이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당장 교섭단체 지위였고 뭐 상임위원회 하나 받고 또 간사들 쭉 그 임명을 하면 지금 12명 중에 네. 지금 상임위원회마다 이 간사직을 맡는다 그러면 간사직 맡을 사람 수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요건 완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현실을 보면 지금 낮추는 거는 저는 국회 전체를 위해서도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패배 요인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낙선자와 당선자 또 전문가까지 한 목소리로 당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청와대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그거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저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또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다.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2008년에 경기도에서 32명 당선자예요. 그 다음에 2012년에 21명, 2020년에 7석, 이번에 6석. 출구조사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40대에서 비례정당 투표에 40대 19.8이에요. 남자. 여자 18.4. 사포당이에요. 사포당. 40대도 포기합니다. 경포당 사포당이 되면 안 된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경포당, 사포당, 경기도와 40대를 포기한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그럼? 저는 경기도만 포기한 게 아니고 수도권 전체를 포기한 당이라 수포당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은 정말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당이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앞으로 총선 한 번, 두 번 정도만 더 치르면 수도권 완전 전멸이고 영남,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집권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당의 이 당선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 당선자들이 이제 22대 국회 여당으로 활동을 할 텐데
보면요 전혀 그런 이 위기감이랄지 네.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여서 뭐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원내대표가 누가 유력하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의 면면이라든지 네. 심지어는 앞으로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 작년에 바꿨던 당원 100% 반영하는 그 전대 룰도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지금과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는 흔적들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자면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데요. 저기 지금 그 여의도연구원 그 총선 분석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만시지탄이요. 선거 있기 이전에 좀 용산을 향해서 저런 쓴소리들을 좀 네. 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당의 선거가 이렇게까지 뭐라 그럴까 몰락하지는 않지 않았겠나 싶어서 좀 때늦은 저런 그 지적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선영 수석님, 일단 너무 진수기 장관께서 이 자아 비판을 세게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뭐 비판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보면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 2조 심판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 자, 근데 이 얘기는 2조 심판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든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선 패배의 원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소위 2조 심판 뭐 하여튼 유사한 게 저거보다 원조가 야당 심판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저작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전부터 야당 심판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조탁을 한 거는 네. 2조 심판하고 운동권 심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에 기꺼이 싹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의 그런 하나의 이제 실책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의 실책이죠. 그래서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꺼낸 얘기니까 조탁된 언어로만 보면 한동훈 책임이지만 국민의힘이 저거에 대해서 기꺼이 캠페인을 하고 기꺼이 또 채택을 했고 원조는 야당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하등 이상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양원의 논설위원. 네. 이 김종혁 부총장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게 대체 대통령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거 어떤 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종혁 부총장 얘기는 화를 내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주에 네. 대통령이 화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냐 이런 네. 얘기인데요. 전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단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하니까 아니 사단장을 수사하면 어떤 사람이 사단장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로했다는 얘기도 있고 김기현 전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득불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또 화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저작거리의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대통령이 뭐 마음에 안 드는 보고를 받을 때 워낙 화를 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참모들도 보고하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도 민주적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표하게 된 이유에는 크게 보면 네. 경제 같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태도, 기조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하는 실정과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텐데요.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정은 옳았다는 거거든요. 네. 국민은 옳다가 아니고 국정은 옳다는 겁니다. 국정이 옳았고 앞으로 민생 문제만 해결되면 민심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본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중요한 여의도 연구원 주최 토론회인데 뒤에 앉아있는 방청객이 지금 통신사 보도에 15명 정도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은 토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쇄신의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저기 대통령 사람이니까 경로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로하시는 이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참모들이나 내각 쪽에 엄청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경로인데 문제는 많은 부분 전달되어 오는 얘기는 용산 쪽이나 대통령 쪽에 뭔가 이 피해가 오는 이런 상황에서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이 불만을 굉장히 더 비판을 고조시키는 그런 경로여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왜 앵커께서 물어보신 이 당의 뭘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전면 쇄신을 해야 되는데 전면 쇄신에 저는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게 일단 앞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뽑힐 이 지도부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은 저는 전면적으로 아까 이제 수포당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다선 중진이나 이 소장파 의원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만 그래도 국민이 보시기에 이제는 좀 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당의 움직임이나 흐름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안 보여서 제가 아까 굉장히 심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수평적이면서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끊임없이 그 지금 당선된 22대 국회에 들어갈 의원들이 당선인들이 끊임없이 저는 용산 쪽에 주문을 하고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당에서는 뭐 찐윤 원내대표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자, 박주민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해서 결국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자, 최재성 수석님, 좀 이게 드문 일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서 추대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위기는 아니죠, 민주당이. 그래서 총선을 대승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분의 출마자로 모아졌다. 이게 이제 좋게 보면 모아진 거고 달리 보면은 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저간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국회의장도 세 분이 콩이 기계적 중립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뭐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과거의 국회의장의 하나의 그 표피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을 그냥 부인하면서 세 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질적이지가 않은 분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보면.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의원까지 네 분이 됐네요, 사실상.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로, 대표가 연임까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획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한 분 외에는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내가 보기에는 존재 자체가 이 불필요할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른바 친명 쏠림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도 경쟁을 하는 것이 또 그런 오히려 풍토를 환경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싶고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답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총선 후에 이런 이제 원내대표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 뭐가 되든 간에 뭐였든 간에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돼서.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바라보실 것 같고요. 저는 박찬대 그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순간 박찬대 의원보다 선수가 높으신 의원들도 쫙 불출마를 선언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소름이 돋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과연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국회 원내 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의장권에 네. 대해서 한 말씀 짧게 드릴까요? 네. 저는 국회의장이면요,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에 해당되는 네. 그런 정도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분이 뭐 명심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 이 출마하시는 분들 입에서 중립은 이제 필요 없다, 안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국회법에 보면 의장의 경우는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아예 그런 그 법의 취지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중립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시겠다고 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아 정말 그 비애를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여담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